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58회 한능검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갈 건데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총평을 좀 짧게 해드리자면 기본적인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도 쉽지도 않았다라는 거. 그 말인즉 독특한 문제도 없었고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선지나 아니면 항상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회차를 가지고 한능검 시험을 준비를 한다면 적어도 앞으로 치를 시험에 원하는 등급의 점수가 혼자 연습을 해서 풀었을 때는 그 점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1번 문제는 출제율 100%,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구분하는 거. 그리고 이거 틀렸다. 그래요. 한능검 치는 사람들 중에 아마 전국에서 여러분 혼자 틀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동삼동 유적인데 결정적 힌트가 하나 나왔네요. 바로 빗살무늬 톡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보시면 더 결정적인 힌트.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돌을 사용하는 시대인데 여전히 돌을 사용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열리게끔 만들게 했던 게 바로 농경과 정착생활의 시작인데요. 자, 여러분들 구석기나 신석기나 청동기나 각 시기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역시 뭐니 해도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먹는 게 가장 중요하죠. 신석기들은 드디어 먹는 거를 자기들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구석기들이 동물을 따라서 우가가가 이동 생활을 했더라면 먹는 게 동물이다 보니 그런데 신석기들은 드디어 자기들이 농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축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농사와 동물을 잡아다 기르다 보니까 이제는 한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동물 따라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정착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만들고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석기 시대 때 처음으로 토기가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토기가 여기 있는 V자라인의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농사와 목축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water please, 물이죠, 물. 그래서 물이 있는 해안가나 강가 유역에 살게 됩니다. 해안가 유역이나 강가 유역에 살다 보니 모래사장이 있겠죠. 거기에 빵빵빵빵 꽂아 쓰기 위해서 이렇게 V자 라인의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신석기 때 여전히 돌을 사용해요. 그런데 구석기와는 다르게 레벨업했기 때문에 돌을 갈아 쓴다라는 간석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아이템이 여기는 갈판 갈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정착 생활을 하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옷도 만들어 입기 시작을 합니다. 가락바퀴라 해서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구멍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넣고 실을 감아서 돌아서 바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가락바퀴. 원시적 수공업이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이템이고 그리고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아이템입니다. 주로 동굴이나 막집 짓고 사는 막집 동굴에 살았던 거. 우가가가 동물을 따라서 이동했던 구석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명도전이나 반량전. 이거는 중국의 화폐입니다.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발견됐다?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과 교류를 했구나 걸 보여주는 증거. 요거는 초기 철기 시대 때 있었던 스토리고요.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용동검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거푸집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거푸집이요. 청동기를 대량 생산하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한 쌍으로 이렇게 딱 붙여서 청동액을 또르르 붓게 되면 그대로 떼내면 그 모양 그대로 찍혀 나오는. 근데 세형동검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푸집은 청동기 대량 생산 기구 아이템인데 이게 처음으로 활용됐던 거는 청동기 후기 때부터 사용이 돼요. 그리고 널리 사용됐던 거는 초기 철기 시대 때 널리 활용이 되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거푸집만 나왔으면은 청동기 후기부터 해서 초기 철기까지 묶을 수가 있더라면 세형동검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초기 철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철기 시대 때도 청동기가 만들어져요. 왜? 갤럭시나 아이폰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다 그래서 예전 9버전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청동기를 만드는 청동기가 레벨업을 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졌던 악기 모양을 닮았다라는 요렇게 배불뚝이 같은 비파형 동검에서 간을 세 요런 세형 동검이 만들어진 거는 초기 철기다라는 거. 그리고 쟁기, 새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 철기 시대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힌트가 어디냐면 왕검섬이 있습니다. 딱 봐도 당군 왕검은 찍어 떠오르죠. 사실 이것만 보고 바로 알 수가 있죠. 가에 대한 나라는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힌트는 보시게 되면 우고왕이 있네요. 왠지 모르게 우거지가 생각나는 우고왕. 고조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그 고조선을 털어버렸던 중국의 황제가 바로 한무제죠. 중국 한나라의 7대 황제 무제입니다. 이 한무제가 고조선을 털어버리고 4군데 지역의 식민지 기구 한사군을 설치를 하죠. 그 중에 2개가 현도군, 그리고 우리가 선지로 자주 보게 되는 낙랑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번 문제는 고조선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2번 문제의 선지 1번입니다.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거는 바로 고구려네요.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일단 제천 행사가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10월 달에 제사를 지냅니다. 왜? 10월 달에 추석이 있잖아요. 농사가 끝나고 횟곡식 횟과일을 먹는 건데, 그때 하느님 농사가 잘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는 산악지대잖아요. 농사를 못해요. 근데 얘들은 10월 달에 제천 행사를 왜 지내냐? 약탈 경제가 메인입니다. 고구려는. 본인이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그때 고구려 밥이 누구냐면 옥저와 동이에요. 옥저와 동이가 파티 분위기, 농사 끝나서 파티 분위기 10월 달에 빠질 때 그때 가서 신나게 삥 뜯고 와서 자기들도 제천 행사 여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삥 뜯으러 가면 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동맹을 맞아서 같이 삥 뜯으러 갔다라는 거. 동맹이란 제천 행사는 고구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지, 읍차, 견지, 부레라는 지배자가 있었던 나라는 바로 사만입니다. 사만은 코딱지만한 소국들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인데, 마한왕, 진왕이 있었던 목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소국들은 전부 다 여전히 군장 국가예요. 은동진 족장 군장, 그 족장 군장을 부르는 용어가 뭐가 있었냐면 신지와 읍차 등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사만 같은 경우는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잖아요. 농사가 너무너무 메인이다 보니까 농사에 영향을 주는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뜻을 아는 제사장의 파워가 셌고요. 그리고 또 제사를 또 열심히 지내다 보니까 당연히 귀신을 자연스럽게 믿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족장 이름을 보시게 되면 귀신 신자를 써서 신지라는 애들도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3번 가겠습니다.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한다. 나는 태어나서 은동진만큼 강의를 못하는 새끼는 처음 봤다. 너무나 짜증난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훔친 거에 12배를 저한테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책 12법이에요. 한 번 실책 잘못하면 12배로 물르는 건데, 이거는 보통 환경이 척박한 나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척박한 나라는 법이 엄격해야 돼요. 법이 느슨하면 지들끼리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척박했던 부여와 고구려에서 볼 수 있었던 법이고요. 그 다음 체카가 있습니다. 동예. 체카는 동예. 예술과 예능을 사랑했던 민족이었던 동예. 예술과 예능을 사랑하는 민족답게 대빵대빵 예민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공간을 침범하게 되면 꾸짖고 화를 내는 체카. 나의 공간을 침범해서 나의 정신적 피해 배상해. 소, 말, 돼지, 노비 등으로 배상해라고 했던 게 바로 체카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제 5번이네요. 고조선은 왕의 힘, 당군 왕검의 힘이 좀 셌구나, 강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답 5번이에요. 왕이 직접 신하들에게 상경대부 장군이라는 관직을 줍니다. 이게 왜 왕권 강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상이라는 관직을 줬어요. 넌 이제부터 오늘부터 상이야. 상은 이런 권한이 있어. 요 권한에서 더 오버하면 나에 대한 도전이야. 죽여버린다. 상, 대부, 장군, 너희들의 권한은 요만큼, 요만큼, 이만큼. Is king. 왕의 권한이 나의 권한은 이만큼.
이걸 어길 시에 나에 대한 도전이야. 죽여버린다. 너와 나의 클래스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왕권 강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경대부 장군은 어쨌든 고조선에 있었던 관직이고 이거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전에 들었는 거 백제의 동성왕이 혼인을 청했죠. 그러자 들었죠. 우리 마립간께서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낸다고 하더군. 높은 귀족의 딸을 보낸다고 하는데 요 마립간이란 칭호는 뭐예요? 신라는 처음부터 왕이란 칭호를 쓰지 못하고 거서간, 차차옹, 그 다음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왕이라는 형태로 이 왕 칭호가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신라 지증왕 바로 직전에 썼던 왕의 칭호가 바로 이 마립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신라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신라와 지금 백제가 혼인을 통해서 둘이 서로 지금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둘이 왜 손을 잡으려고 할까요? 둘 다 각자 힘이 있으면 손 잡을 필요가 없죠. 그 말인즉 고구려가 힘이 그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신라에 해당되는 왕은 소지왕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고구려의 장수왕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어떤 왕이에요? 우리 아버지 강개토왕이 북쪽 땅을 다 차지했네? 난 이제 밑으로 가겠죠요 라면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후에 남진정책을 펼쳤고 그 남진정책이 똥줄 탔던 백제와 신라가 나제동맹을 체결합니다. 나제동맹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은 당시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 한성, 지금의 롯데월드가 있는 잠실역을 박살내버리고 거기를 싹 다 먹어버리고 당시 왕이었던 괴롭게 죽었던 괴로왕을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백제는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장수왕이 이름 그대로 장수를 하잖아요. 98세까지 삽니다. 한 세대를 혼자 다 헤쳐먹어요. 그러니까 장수왕의 힘이 너무 세니까 나제 동맹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결영 동맹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배경은 뭘까요? 장수왕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수왕 때문에 지금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 플러스 결영 동맹까지 체결한 거잖아요. 정답은 바로 보이네요. 2번이 되는 거예요. 버풍왕이 금강가야를, 진짜 승행했던 진흥왕이 대가야를. 이거 지금 상황 이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김유신이 비담과 염종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요거는 선덕여왕 때요. 신라의 선덕여왕이 즉위를 했을 때 한때 잠깐 아파서 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비담과 염종의 반란을 일으키자 김유신이 진압을 하는데 이 상황 이후의 일이죠. 그 다음에 고구려 장수왕이 나오는데 지금 고구려의 영양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달이 누구예요? 띠리리 그 바보 온달이죠. 그리고 아주 고구려의 영양가가 있었던 영양왕. 이 영양왕 때 죽일 살살 수나라를 물러 죽였던 을지문덕같이 살수대첩이 일어났던 그 왕입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스토리가 바로 이 온달 장군의 스토리예요. 온달 장군이 아단성으로 쳐들어갔지만 이 아단성 전투에서 결국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영양왕 자체가 일단 이거 이후의 일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는 나당 동맹 체결. 지금 나제 동맹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왜 나오냐? 이것도 훨씬 이후의 일이죠. 지금 이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관련된 거는 정답은 결국 2번밖에 없다라는 거. 3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가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진짜 흥행했던 신라의 진흥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진흥왕이 이사부 장군을 통해서 삐리리를 공격하래요. 이때 사담이라는 아저씨도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엔 삐리리가 멸망을 했대요.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 때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딥니까? 바로 가야 중에 마지막까지 가야의 맹주였던 큰 가야였던 대가야죠. 대가야. 이사부 장군 때문에 설마 우상국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죠?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을 통해서 지금의 울릉도일 때인 우상국을 점령했고요. 법을 흥행했던 버풍왕 때 가야 중에 힘이 약했던 초기의 가야연맹의 맹주였던 금강가야를 멸망시켰고요.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이자 마지막까지 가야의 리더였던 대가야를 멸망시킨 건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이다라는 거. 그러면 가야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나 보겠습니다.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경위를 찾아본다. 이거는 당나라가 신라와 동맹을 체결한 후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고구려에 만든 식민지 기구가 안동도호부예요. 그 다음 22담로를 왕족이 파견된 목적, 이거는 백제무령왕이죠. 백제무령왕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백제 땅 22군데 중요한 지역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자신들의 자식이나 또는 자신의 자식이나 왕족들을 파견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귀족들이 왕에게 대들진 않는지, 신하들 또는 신하가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는지를 감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3번에 중앙강제가 삼성육부, 삼성육부로 운영했던 나라는 바로 발해죠. 발해는 중국 당나라의 중앙관직 스타일이었던 삼성육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자기들만의 삼성육부를 만들어서 운영했다라는 거. 그리고 최고의 지배자 호칭인 이사금의 의미, 이거는 신라죠.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신라는 처음부터 왕이란 칭호를 쓰지 못하고 거서관, 차차옴,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왕으로 바뀝니다. 이사금은 이빨금, 이빨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라에서 이 당시 때 이사금 때는 박석김, 돌아가면서 왕을 해요. 그래서 왕이 될 딱 타이밍이 됐을 때 박석김에서 대표자가 한 명씩 나와서 떡을 앙 씹어 먹어서 떡에 찍힌 이빨수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됐다 그래서 이사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네요. 고령지역 연맹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과정. 고령대가야죠. 고령대가야. 김해금강가야.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전투가 벌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배감성, 이것만 봐서는 뭔지 모르겠는데 당나라 황제가 직접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대요. 그리고 안시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바로 당나라와 지금 고구려의 항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1차 침입 때 당태종이 직접 대군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고구려가 승리를 거두는데 그 대승을 거뒀던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안시성 전투가 있죠. 사실 여기 있는 이 배감성은 털려요. 시작과 동시에. 배감성을 지키고 있던 고구려 장군이 바로 항복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안시성에서 걸어 잠그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당나라가 스스로 진이 빠지고요. 식량이 떨어지고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스스로 퇴각하게끔 만들죠. 그게 바로 안시성 전투인데, 그러면 고구려와 이 당나라와의 항쟁이 언제 이뤄졌는지를 연표에서 찾으면 돼요. 일단 보시게 되면 살수대첩이 보이죠. 죽일 살살살살살살 수나라를 물러 죽였던 아주 영양가가 있었던 영양왕 때 그 살수대첩. 이 살수대첩 이후에 고구려를 공격했던 수나라가 힘이 쭉 빠져서 결국엔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당다라당당당당당당 당나라가 등장을 하고요. 이때 고구려의 왕이 영유왕이었고요. 당시 고구려의 실권을 쥐고 있던 사람은 바로 영계소문 장군입니다. 근데 둘이 의견이 갈리죠. 영유왕은 당나라와 싸우지 말자. 영계소문은 당나라와 싸우자. 왜? 영유왕은 우리 앞에 수나라와 너무 오랫동안 싸우면서 힘을 너무 많이 뺐다. 체제 정비를 좀 하자. 계소문화찌는 개소리 하지 마라. 어차피 당나라와 싸울 건 얘 비위 맞추실 필요가 없다. 싸우지 말자. 영유왕이 계속 친하게 지내려고 하자 결국 영유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이 즉위를 하게 되죠. 계소문이 이렇게 권력을 틀어지면서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결국 4번이 되는 겁니다. 영계소문이 결국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라는 영유왕을 제거하고 보정왕을 세운 뒤에 이때부터 이제 고구려와 당나라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앞에 봤던 그런 배감성 전투니 이런 거는 645년에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연도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가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백제의 남은 적군이 사비성으로 항복했죠. 항복했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스토리일까요? 사비성이 지금 점령을 당하고 웅진도독부를 만든 후에 삐리리를 왕문도를 웅진도독으로 삼았대요.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지역의 식민지 기구였던 웅진도독부를 설치했다. 이건 당나라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신라와 당나라의 군대가 결국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백제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는. 그리고 나를 한번 볼게요. 신라왕 김범민이 육군을 거느리고 나가서 유인계와 함께 나가서 쭉 나가서 어디로? 백강 어귀에서 외국의 군대를 만나.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요. 백제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도복을 입고 흑 나라를 잃고 울었다라는 도침, 복심, 흑치상지가 이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를 하고요.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부여풍을 왕위에 세운 후에 정계를 합니다. 그리고 백제를 좋아했던, 백제를 따랐던 외구에게 지원 요청을 하죠. 그러자 외구가 가능한 수군을 다 끌고 와요. 그러면서 백제의 강이었던 백강, 똑같은 말로 금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지만 여기서 패하고, 그리고 백제 부흥동을 주도했던 이들이 자기들끼리 내부 분열에 빠지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했다. 지금 우리는 백제와 백제 부흥동까지 봤어요. 백제 부흥동까지 진압했던 나당연합군은 이제 어디로 가냐? 고구려를 갑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또 고구려 부흥동까지 진압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당나라가 신라까지 가지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신라는 한강유역을 지키기 위해 이제 당나라와 전투를 벌이죠. 그게 바로 매기 바로 당나라를 매겼던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죠. 순서대로 가면 이거는 지금 나 이후고요.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의자왕이 백제의 마지막 왕인데 멸망하기 전에 처음 즉위를 하자마자는 엄청나게 똘똘하고 강력했던 왕입니다. 신라의 주요 땅을 다 뺏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이 바로 대야성입니다. 이거를 뺏자 똥줄 탔던 신라가 나당 동맹을 체결했던 거예요. 가전이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죠. 도복을 입고 흑 울었다라는 도침, 복친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한 후에 백제 부흥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백제 부흥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여기 금강전투고.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에는 3번이죠. 그 다음에 개백이 이끄는 황산벌. 개백의 500결사대 황산벌 전투에서 김유신 장군에 패하고 그리고 사비성을 함락당하면서 결국 백제가 멸망하죠. 백제 멸망 직전의 마지막 전투가 이 황산벌 전투입니다. 가전이고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궁왕. 자, 안승이 고구려 부흥동을 주도할 때 핵심 역할을 합니다. 보장왕의 조카 또는 서자로 추정되기도 하는데요. 이 안승을 추대하고 고구려 부흥동이 펼쳐지는데 이것도 거의 다 진압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진압을 하고 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나라가 고구려, 백제, 심지어는 신라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자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가 의도적으로 고구려 부흥동을 은근히 지원해요.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안승을 보덕궁왕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것도 나 이후의 일이죠.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통일을 이루고 구주오소경을 설치한 이후의 시기래요. 구주오소경이 누가 설치한 거예요? 뉴스페이퍼 킹왕. 바로 신라 중대죠. 신문왕 때 업적입니다. 신라 중대인데 삼국 통일하고 나서의 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뉴스페이퍼 킹왕. 아버지가 누구냐면 문무왕이죠. 문무왕이 나당 전쟁까지 다 끝내놓고 삼국 통일을 다 완수해놓고 아들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아빠로부터 그 전에 신라 땅이 아니었던 고구려와 백제 땅을 받았잖아요. 그걸 행정구역 안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속에서 나온 게 바로 구주오소경입니다.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이었다. 모든 나라의 국제무역항은 수도와 가까운 곳입니다. 왜? 수도의 인구 몰빵이니까. 물건을 파는 장사치 수도 근처에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라는 최대의 무역항이 어디냐면 경주 아래에 있었던 울산입니다. 울산항. 그러면 병란도 이거는 어디냐면 고려죠, 고려. 고려시대 예성강 하구, 개경 쪽에 있었던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이고 정답은 2번입니다. 신라는 촐락문서라는 거를 작성했어요. 이거를 똑같은 말로 민정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한국사 교과서는 민정문서라고 하는데
한능검에서는 촌락문서로 바뀌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 촌락을 정확하게 분석한 문서가 바로 촌락문서 이거로 똑같은 말 민정문서예요. 이걸 왜 신라가 만들었냐? 간단해요. 우리 마을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10대가 몇 명, 20대가 몇 명. 그리고 뽕나무가 몇 개, 말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다 조사를 합니다. 왜? 사람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지 노동력을 징발하겠죠. 우리 마을의 특산품이 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겠죠. 조세와 노동력 징발을 위해서 만든 게 촌락문서, 민정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낙랑군 등의 철을 수출했던 거. 철이 넘나 썩어났던 이런 변태 오타쿠, 철변태 변환. 그리고 변환 지역에서 가야가 등장하잖아요. 변환과 가야가 철이 썩어나니까 철 원자재인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했고 철을 낙랑군의 외에 수출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우경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소에다가 농기구를 장착시켰던 우경. 이거는 기록상으로 가장 처음 등장했던 거는 삼국통일 전에 신라의 왕이었던 지증왕 때입니다. 그리고 5번에 수도에 도시부화라는 단청을 설치하고 시장을 관리하였다. 이게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처음 나온 선지예요. 아마 이게 앞으로 정답이 될까 싶긴 합니다. 도시부가 뭐냐면 이게 백제예요, 백제. 백제에서 만든 관청인데 이거는 뭐냐면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시장에서 뭐 불법행위 이런 게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감독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리고 신라에서는 이런 기구가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지증왕 때 만들었던 동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경시서. 8번으로 들어갈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 정효공주면대 문왕의 넷째 딸이래요. 그리고 뭐 황상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 국가는 일단 발해인 건 아셔야 되겠죠. 왜냐면 발해가 이렇게 큰 덩어리로 출제가 되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니들 좀 그래도 한번 발해로 한번 피똥 싸라, 한번 틀려봐라고 했을 때 왕업적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발해에서 시험에 나오는 왕은 딱 4명밖에 없습니다. 발해 1대 왕이었던 대조영, 그의 아들이었던 무식하게 두드럽혔던 무왕,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대조영의 손자였던 글 좀 배운 남자 문왕, 외교로서 풀어갔었던,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10대 왕이었던 발해의 선왕까지. 그 문왕, 그럼 발해죠, 발해.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에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누구냐? 태조왕건입니다. 고려의 태조왕건. 왕건은요, 본인이 지방의 부한 족속인 호족 출신이에요. 호족들이 힘을 모아서 결국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태조왕건 입장에서는 본인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호족의 힘을 견제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호족을 너무 견제하면 어떻게 되냐? 반란이 일어나고요. 호족을 너무 달래주면 또 그렇다고 왕한테 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밀당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중에 견제했던 정책이 기인제도예요. 사람을 질질질질질질질 끌고 옵니다. 수도로. 뭐냐? 지방에 각 지방마다 잘 나가는 호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호족들의 자식들, 아들을 수도였던 개경에서 근무를 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인질볼모입니다. 야, 대구 호족 동진아,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네 아들 내 옆에 있다 죽여버린다. 압박용이죠. 그 다음에 2번의 정사함회, 이거는 백제입니다. 제가 다른 해설 강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각 나라 3국의 귀족회의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어느 회차든 오답 선지로 항상 등장합니다. 보통. 보시게 되면 백제는 귀족들이 모여서 특히 의자왕이 낙하면서 뿅 삼천궁녀와 다이빙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것처럼 백제는 실제로 돌이 있는 곳을 참 좋아했대요. 그래서 귀족회의가 정사함회입니다. 실제로 정사함회나 돌 있는 곳에서 그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고구려는 가들이 모였다라고 해서 제가회의. 신라는 만장일치제의 화백회의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집사부입니다. 왕의 집사. 한마디로 왕의 비서이자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로 보시면 돼요. 왕의 명을 아주 잘 따르는, 이거는 신라에 있었던 부서입니다. 신라에 있었던 왕의 집사. 그 다음에 내려가서 4번에 주자감. 발해 발주. 발해 발주. 교육을 발주시켰던, 이거는 발해의 교육기관이에요. 정리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태학이란 학교,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고구려는 지방의 경당이란 학교, 그리고 신라는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때 국학이라는 학교,
고려는 기읒 국자감이라는 학교. 그리고 고려 말에 국자감이 학교 이름이 성균관으로. 그리고 조선에는 성균관. 그리고 5번에 광덕 중풍 독자적인 연호는 고려시대 광종입니다. 고려시대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했었죠. 노비를 안전하게 검사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다는 애들을 일반 농민으로 돌렸습니다. 이것 봐요. 나는 정말 빛나고 덕 있는 남자이요. 그리고 과거제를 시행하죠. 과거제를 시행하자 반발했던 귀족들 싹 다 죽여버립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난 미친놈이에요. 난 다 죽여버렸죠요. 나 중풍 걸렸죠요. 물론 그 중풍은 아니지만 그 중풍. 그래서 광종 때 스토리.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건데요. 왕이 구원을 요청하자 태조. 이 태조가 누구냐면 견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려의 태조 왕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이 견훤 같은 경우는 지금 신라의 포석정을 들어가서 어떻게 연애를 즐기느라 지금 온지도 모르고 있는 왕을 잡아버립니다. 이거 지금 무슨 스토리냐면 신라의 왕이었던 경의 왕이요. 후백제 견훤의 압박에 못 이겨서 태조 왕건에게 할품을 요청하자 태조 왕건이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구하러 가기 전에 이미 견훤이 경의 왕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자살을 하게끔 압박을 가하죠. 그러면서 경의 왕이 스스로 목을 끊습니다. 자결을 해요. 그리고 왕이 오른 게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숭왕입니다. 이때 태조 왕건은 신라를 도우러 가다가 대구에 있는 유명한 산인 팔공산, 그 공산 전투에서 하마터면 죽을 뻔하면서 큰 패배를 겪죠. 이거 이후의 스토리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답을 찾아가 볼게요. 1번에 김은돌의 난이 일어났대요. 우리 돌대가리 아저씨. 아하, 이 아저씨 돌대가리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는 누구 때냐? 바로 신문왕 때입니다. 뉴스페퍼 킹왕. 신문왕 때 이 돌대가리 아저씨, 사실은 신문왕의 와이프의 아버지,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들의 외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아버지 죽이게 또 칼 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김은돌의 딸이 신문왕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딸이 사랑을 받지 못하자 아버지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뉴스페퍼 킹왕, 신문을 읽어서 똑똑했다는 이 신문왕은 신라 역사상 왕임이 가장 강할 때죠. 사뿐하게 진압을 해요. 그러면서 잘됐다. 이번 기회에 나에게 대들었던 애들도 다 죽여버리자. 김은돌 안에 같이 올가매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게 신문왕이고요. 장문유가 당나라 등주를 공격하였다. 발해 2대 왕이죠. 발해를 건국했던 대조영의 아들이 바로 무왕입니다. 온 동네를 무식하게 두드려 패고 다녔던 이 무왕. 이 무왕이 온 동네를 두드려 패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외 원정을 펼치게 됩니다. 예전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왔던 그 루트 그대로 우리가 간다. 육군을 이끌고 만리장성 앞까지, 그리고 수군을 통해서, 장문유의 수군을 통해서 바로 쌍둥반도, 덩저우 지역, 등주 지역을 공격한 게 바로 발해 무왕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발해 무왕은 지금 이거 상황 이전의 스토리죠. 지금 앞에 봤던 그 상황이 벌어질 때 이미 발해는 멸망하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맞지가 않고 이거도. 그 다음에 궁예가 국호를 태봉이든 뭐 마진이든 태조 왕건이 지금 고려를 건국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후고구려는 지금 이미 멸망해 있는 상태죠. 후고구려는. 그러니까 틀렸고, 원종과 애농, 슬픈 종과 슬픈 노비가 반란을 일으켰던, 채치원이 시무십조를 갖다 바쳤던,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 바로 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 스토리죠. 이 진성여왕, 지금 우리는 경혜왕, 경숭왕을 보고 있잖아요. 틀렸죠. 정답 5번. 경숭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경숭왕이 결국에는 태조 왕건에게 자진 항복을 해버립니다. 앞에 봤던 견훤은 자기 아들들 간에 지금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아들에게 감금을 당하죠. 분노 폭발했던 견훤, 태조 왕건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걸 봤던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숭왕. 견훤이 항복을? 나도 항복!
아예 경승왕은 신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죠. 그러면서 태조왕건이 그 김부에게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견훤은 항복했지만 견훤의 아들이 지금 후백제를 이끌고 있죠. 그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태조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 볼 수 있는 거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지산문 개창 이후 선종불교가 크게 유행했던 시기래요. 이 시기. 선종불교가 유행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신라 하대죠. 한마디로 신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던 상황이에요. 신라가 망하기 직전, 왕이 이미 거지 깽깽이 갔습니다. 120년 동안 왕이 22명이 바뀌어요. 왕의 유통기한이 10년을 못 넘기죠. 마음에 안 들면 왕을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라고 하는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중앙이 이렇게 개판 5분 전이니까 지방에서는 부호한 족속인 호족들이 스스로 성의 주인 성주, 장군을 자칭하면서 불쌍한 호국 백성들을 삥 뜯죠. 그리고 수도에서도 귀족들이 백성들을 삥 뜯습니다. 그러면서 신라대 때 적고적의 난, 앞에 봤던 원종 애노의 난 같은 많은 반란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요, 사람들이 뭐에 기대냐? 종교에 기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 선종이죠. 이 선종 같은 경우는 어떤 종교냐면 불교 종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한능검 합격을 위해서 은동진을 선택했고요. 또 한능검 합격을 위해서 독학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한능검 합격을 위해서 동진이 말고 다른 선생님을 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똑같잖아요. 한능검 합격. 스님들의 최종 목표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 방법이 다른 건데 이 하나의 방법이 선종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교종이 있어요. 교종은 어떤 종파냐면 모든 교리를 다 알면 부처가 된다. 불교 경전을 마스터하는 거고, 이 선종 같은 경우는 참선, 필링, 내가 느껴서 이게 부처의 마음인가 하는 순간 부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동진 수업 열나 지겹네. 이 지겨움이 부처의 마음인가? 아하,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라하대 때 큰 인기를 끕니다. 왜? 믿고 따르기 참 좋잖아요. 불교 경전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신라하대 때 사실은 지방의 부호한 족속이었던 호족이 이걸 지원하면서 크게 유행을 하고 인기를 끌어요. 그러면서 크게 9개의 선종 종파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가지산문입니다. 그리고 9개라 그래서 구산산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원강이요, 세속 5개를 제시하였다. 이게 화랑의 행동 규범이잖아요. 신라하대 이미 이전에 화랑이 신나게 활동을 했잖아요. 특히 진흥왕 때는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미 신라하대 전에 화랑의 행동 규범이었던 세속 5개를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김대문의 화랑세기, 화랑이 위인전기입니다. 이런 뛰어난 위인전기, 화랑 자랑해야죠. 언제? 삼국 통일했던. 그리고 신라가 망하기 직전이 아니라 이미 삼국 통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미 나왔겠죠. 이거는 신라 중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다만 삼국사기에 인용된 몇 개의 기록들이 좀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김대성의 불국사,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국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절을 만들 수가 없고 이건 국가 차원에서 거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왕이 이미 거지 깽깽이 같았던 신라하대 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왕이 지금 내 살기 바쁜데 무슨 절을 지어요. 이거는 신라 중대입니다.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고요. 그리고 신라하대 들어가기 전에 신라 중대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채치원. 정확하게는 3번은 경덕왕인데 이거 몰라도 풀 수가 있는 게 4번 같은 경우는 워낙 뚜렷하게 신라하대 때 개념 강의할 때 항상 나오는 거죠. 진성여왕. 신라하대의 혼란상을 보여줬던 진성여왕 때 가장 많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앞에 봤던 원종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같은. 그러자 이때 채치원이 육두품이었던 채치원이 전하. 지금 현재 시 힘쓸 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10가지라고 해서 시무십조를 건의를 하죠.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디 천한 육두품 주제에 네가 정치를 논하는데? 그러면서 삐져서 산으로 들어갔던 게 채치원 선생님이고 신라하대 육두품의 또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4번이고요.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목탑, 황룡사 절을 만든 거는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 그리고 구층목탑을 만든 거는
신라 최초의 여왕이었던 선덕여왕 때 아무래도 여왕이다 보니 왕권 강화를 좀 더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본인의 위상을 높이기에 황룡사 9층곡탑, 그리고 나는 비록 여자지만 하늘의 이치를 다 알고 있다, 첨성대를 만들었던 게 선덕여왕 때다라는 거.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지금 박사, 경학 박사, 의학 박사.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결정적 힌트 12목을 설치를 했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겠죠. 바로 고려의 6대 왕이었던 성종입니다. 고려 초기에. 이 성종은 앞에 왕이 누구냐면 광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찍 아파서 죽은 경종이 왕이었어요. 광종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왕권 강화를 완벽하게 이뤄냅니다. 그리고 경종이 아파서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오른 게 성종입니다. 그러면 성종은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없죠. 왜? 이미 왕권은 다 강화되어 있으니까. 왕위에 오르자마자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려가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지? 니들이 한번 제안을 해봐. 이때 한 명의 신하가 누가? 최승로라는 신하가요. 현재 시 힘쓸 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28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전하, 우리 고려는 불교사입니다. 그러나 정치를 어떻게 불교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를 할 때만큼은 유교에 맞춰서 정치를 합시다. 그러면서 성종이 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집니다. 건의를 받아들여요. 최치원과는 다르죠. 최치원은 안 받아들여서 삐져서 떠났다라면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최치원의 후손이 최승로예요. 그러면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치를 할 때만큼은 유교로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교 유학 성리학의 핵심 키워드는 충가효. 충성하라 이스킹. 왕에게로 충성하라. 광종이 이미 충성을 다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효를 달아. 우리 영원한 호국 백성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잘 토닥토닥 잘해주자. 이게 유교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효에 입각해서 12목을 설치를 했던 거예요. 고려 땅 12군데 중요한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간을 파견한 겁니다. 처음으로. 왜? 지방에 있는 부유한 족속인 호족이 백성들을 삥 뜯진 않는지, 괴롭히지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지방간을 파견해요. 이게 성종 때 스토리고, 지방간을 파견하면서 같이 보냈던 게 누구냐면 경학박사, 의학박사. 유교대로 정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유학경전을 잘하는 사람을 지방에 보내서 가르쳐야죠. 바로 경학박사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의학박사. 의학박사는 딱 봐도 의사.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학박사를 보내서 유학을 지방민들에게, 그리고 전파를 하고요. 의학박사를 보내서 백성들을 치료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음 시기 때 정답 바로 보이나요? 4번.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이거는 광종이죠.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니들 백으로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신하들 그냥 막 관직을 세습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뛰어난 인재를 뽑겠다라면서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거 반대했던 신하들을 싹 다 죽여버리면서 왕권을 강화시키죠. 양형고. 아주 예의범절이 있었던 예종입니다. 고려시대 예종은 공교육이 박살이 나니까 사교육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양형고를 설치를 합니다. 학교에 오게 되면 고려의 학교였던 국자감, 기읒, 국자감에 입학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계칭하고 유학교육을 강화하였다. 요거는 고려 말의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도전, 정몽주 같은 인물들이 등용이 돼요. 그러면 이들이 등용을 하려면은 과거 제도라든지 아니면 교육 시스템이 깨끗해야지 백없이 실력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공민왕이 유학교육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또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 백없이 실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한 거예요. 교육기관을. 그리고 정계와 계백요소를 지어 관리들이 지어야 할 규모. 이거는 태조왕건입니다. 1대 왕이잖아요. 1대 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1대 왕이니까
나의 자식들에게 가훈을 남겼던 훈요 10조. 1대 왕이니까 신하들아, 제발 정치를 할 때만큼은 경계를 지켜달라. 제발 신하들아, 100명의 관료들아, 제발 정치할 때만큼은 경계를 지켜달라. 글로 쓴 거예요. 니들 여기서 더 오버하면 이거는 왕에 대한 도전이 안 돼. 그러면서 글을 남겼던 게 바로 태조왕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사회 시책으로 옳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힌트가 어디냐면 구제도감이란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서성의 아래였다 쭉쭉쭉쭉 가서 여기 의창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를 보시고 두 개 다 보고 아셔도 되는 거고요. 바로 고려시대 때 있었던 제도구나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일단 구제도감은 좀 약간 생소할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저와 함께 개념 강의를 함께 했더라면 분명히 알았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개념을 공부하셨더라면 또는 분명히 이거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제도감이랑 원플원으로 뭐가 있냐면 구급도감이라고 있어요. 고려시대 때 여기 뒤에 보면 도감이라고 붙은 게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도감이란 단어는 임시기구라는 의미예요. 구제도감은 여기 보시면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우리로 치면은 최근에 코로나가 유행을 했다. 그러면 구제도감이 발동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태풍이나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불어닥쳤다. 그러면은 구급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고려에서는 구급도감이 발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창이 있죠. 이거는 의료원 창고예요. 쌀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개폭망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쌀을 빌려줬다가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쌀을 갚는 게 바로 흑창입니다. 이게 고구려에서는 진짜 큰 맘 먹고 쌀을 대출해줬던 진대법이고요. 이 진대법이 고려시대 때 와서 태조왕건 때 검은색 창고 흑창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앞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던 고려성종 이번 회차 때 그 고려성종 때 의료원 창고라 그래서 의창으로 또 흑창이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인 걸 찾으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1번에 유랑민을 구유라는 활인설을 두었다. 이거는 조선이에요. 조선시대 수도에 활인설을 둬서 이런 유랑민을 구유를 했었고요. 진대법 나왔네요. 이거는 고구려죠.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향약집성방, 향촌사회 약, 우리나라 약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처방전을 집대성했던 거. 이거는 똑똑해야 됩니다.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그리고 4번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심화에서는 이게 활용이 잘 돼요. 이게 뭐냐면 구황차료입니다. 꺽정꺽정아찌, 인꺽정아찌가 활동할 정도로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을사사와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조선시대 명종 때예요. 명종 때. 이때 기근이 일어날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들어갔던 구황차료라는 책이 간행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네요. 고려시대 때는 국가 차원에서 지금으로 치면은 쉽게 설명하면 국가가 은행에 돈을 넣고요. 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이자를 가지고 빈민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위보입니다. 바로 위한다. 누구를? 백성을 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제위보는 고려시대 사회제도였다라는 거고요. 이제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박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김경선 장군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별초 얘기가 막 나와요. 삼별초죠, 삼별초. 최후가 무신집권자였던 고려 후기 때 무신집권자였던 최후가 본인을 지키기 위한 사병으로 만든 게 원래 삼별초였는데 이 삼별초가 누구와? 몽골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삼별초가 국가를 지키는 군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삼별초는 결국 몽골과의 항진이 끝나고 나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결국 버티고 싸우지만 항복을 하고 결국 패하였다라는 건데 가침입이니까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몽골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몽골과 관련된 고려의 스토리를 찾으면 돼요. 1번에 김종서 장군을 통해서 456 최윤덕 장군을 4군,
김종서상군을 육진, 개척했던 바로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조선 초기 때 왕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때 4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지금 현재 라인나우 우리나라의 영토를 확립했고요. 그 다음 서희장군을 통해서 송영시와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지를 획득했었던 이거는 고려시대 송종 때고요. 고려시대 송종 때고 이건 누구냐면 거란의 침입이죠. 세종은 이때 4군 육진을 개척했던 게 거기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여진족입니다. 여진족. 그리고 별무반을 조직하고 동북구성을 축적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융간인데요. 융간은 똥 싸는 게 아닙니다. 융간은 특별한 무술을 지녔던 별무반을 꾸려서 여진족을 공격을 하고 여진족 땅, 엑기스 땅이었던 지역의 동북구성을 축조를 하죠. 여진족가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죠. 최후가 무신집권자로 있을 때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몽골의 1차 침입 때 최후가 그만하자. 네 말 잘 들을게. 그만하자. 라면서 끝이 나요. 그러자 몽골이 고려의 다루가치 같은 식민지 기구를 운영하는 관직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자 최후가 결상전을 보여주면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버리죠. 강화도로 수도로 옮기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40년 가까이 강화도에서 버티게 되는데 그 시작이죠. 정답은 4번이죠. 몽골에 대한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화통도감. 대포 고려 후기 우왕 때입니다. 우왕 때 채무선의 건의로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선 대포가 필요합니다.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대포를 만들어서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박살내버리죠. 대표적인 전투가 진포대첩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5번은 왜구와 관련된 스토리죠.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인데요. 주전도감을 설치했대요. 그리고 화폐를 유통했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연의 명령에서 주식점을 열고 백성들에게 화폐를 활용하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요 라고 했던 거. 사실 주전도감으로 바로 찾아야 됩니다. 고려시대 때 스토리를 물어보고 있죠. 고려시대 때 숙종. 이 숙종이라는 왕이 즉위했을 때 당시의 승려였던 의천이 건의를 합니다. 이 의천의 건의는 어떤 내용이냐? 중국 송나라가 너무나 나라가 발전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가 발달해서 그래요. 경제가 또 발달했던 이유를 제가 분석했더니 중국은 화폐를 너무 열심히 쓰더라. 화폐를 많이 쓰면 당연히 경제가 발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자 숙종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화폐를 만드는 기구였던 주전동을 만든 후에 해동통보, 사만통보,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를 본따 만들었던 고액 화폐였던 활구 등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지금 경제 상황을 물어보는 건데 출제율이 상당히 높은 문제죠. 거의 2번쯤에 한 번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딱 주고 고려시대와 관련된 걸 찾으면 정답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1번이죠.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이 활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마치 똥처럼 생겼지만 한반도를 본따 만들었대요. 고액 화폐. 숙종 때 쓰던 일이고요. 그 다음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 띠기딕 말이 특산품인 곳은 저기 북쪽이겠죠. 바로 발해의 특산품입니다. 발해는 오경 15부 62주라는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그 15부 중에 하나가 솔빈부고요. 그 솔빈부에서 특히 말이 유명해서 이거를 당나라 등으로 수출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송상이 만든 전국 각지에 만든 자기들의 체인점, 송방. 이거는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하면서 오늘날로 치면 대기업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상, 만상, 내상, 경강상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송상 같은 경우는 중국의 물건을 받아다가 일본의 물건을 받아다가 중국으로 넘기면서 중개무역을 했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체인점이었던 송방을 만들었고 청해진, 보고 두 번 보고 이거는 신라가 망하기 직전 신라 하대 때 장보고아찌가 만든 해상무역 거점이죠. 이걸 통해서 지금으로 치면 택배업을 합니다. 중국과 일본과 신라 사이에 껴서요. 중국의 물건과 사람들을 안전하게 신라와 일본으로, 일본과 신라의 물건과 사람들을 안전하게 중국으로 떼돈을 벌죠. 그리고 동시점, 이거는 신라 지증왕 때
신라 지증왕 때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으로 동시전을 만들었고요. 고려는 경시서입니다. 만약에 경시서가 있었으면 정답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역사 자료인데요. 고려 후기 때 쓰여진 책인데 건국 영웅의 일대기를 장편 서사시로 썼대요.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있고 왕의 탄생, 그리고 이규보의 감상이 적혀있대요. 유리왕의 즉위과정. 유리왕이 누구냐면 고구려의 2대 왕이죠. 고주몽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왕의 이 출생 건국, 그러면 건국 영웅이잖아. 그러면 유리왕의 아버지였던 고주몽의 위인전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동명왕편입니다. 이규보가 썼었던. 고주명을 다른 말로 동명성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책 이름이 동명왕편이고요. 그럼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요. 1번, 정답인데? 고구려 계승의식이 반영되었다. 중요한 거는 보세요. 고려 후기잖아요. 고려 후기 때 고구려의 일대왕이었던 고주몽의 위인전기를 쓴 이유가 뭘까요? 이 시기는 원나라에게 반쯤 식민 지배를 받는 원간섭기입니다. 원간섭기 때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뭐냐? 이것 봐라. 우리가 저 적봇 없는 몽골 어랑키 새끼들에게 반쯤 식민 지배를 당하지만 우리는 족보와 클래스가 다르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 그 고구려의 일대왕이었던 동명왕 고주몽, 이렇게 뛰어난 왕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이게 동명왕편을 쓴 이유고, 사실 고려 후기 때 원간섭기 때 나왔던 삼국유사, 제왕웅기 둘 다 단군 신화가 들어가 있죠. 족보 클래스가 다르다. 그 다음 해동고승전, 우리나라의 뛰어난 승리들의 위인전기, 이런 것들이 고려 후기 원간섭기 때 쓰여졌던 이유는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고주몽 이야기가 들어간 동명왕편, 당연히 고구려 계승의식이 반영이 됐겠죠. 이번에 남북국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유득공, 규장각 검서관으로 정조 때 등용됐던 그 유득공이 썼던 발해고입니다. 발해고. 남쪽에는 김씨가, 북쪽에는 대씨가 자리 잡았네. 최초로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했던 조선 후기 때 와서. 그리고 사초와 시정기, 여러분들 사강,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내며 쓰는 거. 너 이거 쓰지 마 라고 하는 까지 쓰는 아이들, 그 사간이 쓴 기록물이 사초입니다. 시정기는 각종 자료인데 이거는 조선 왕조 실록 때 사용되는 자료죠. 그래서 왕이 죽으면, 동진이가 왕이었다. 그러면 제가 죽으면 살아생전에 사간이 썼던 기록물, 사초. 그 다음에 각종 관공서에서 남긴 기록물, 시정기 같은 이것들을 싹 다 모아서 실록을 만듭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당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들어갔다. 이거 삼국유사, 이런 스님이 썼던. 그 다음에 제왕웅기, 중국의 황제와 우리나라 왕을 비교한 책. 전부 다 당군 신화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뼈대와 혈통이 있는 민족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이다. 최고. 가장 오래된,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아, 이런 부식부식 덩어리, 김부식가 찍어 쓴 책이 사기예요. 당군 신화가 없어요. 이거는 고려 중대 때 문벌 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여기는 고려 후기 때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사실 1번과 4번 둘의 공통점은 고려 후기 원간섭기 때 쓰여진 책이고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라는 거. 동명왕편이기 때문에 정답이 1번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획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거래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사실 좀 쉬어가는 문제예요. 고려시대 때 기종문화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비색. 뭘까요? 삼강청자. 그냥 여러분들 삼강청자 찾으면 되죠. 한번 볼까요? 1번인데 1번은 이게 아마 선제로 처음 활용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항아리예요. 아마 한능검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게 정답이 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고려시대 때 크게 인기를 끌고 크게 또 만들어졌던 작품이긴 해요. 바로 청동은입사라 그래서 청동의 표면에다가 이렇게
은을 넣어서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는 삼강청자와는 관련이 없죠. 정답은 3번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그 유명한 학이 들어간 그 삼강청자고요. 4번은 조선 후기 때 크게 인기를 끌었던 푸른색 물감, 코발트가 들어갔던 청아백자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고려 후기부터 해서 조선 초기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분청사기입니다. 삼강청자가 만드는 기법이 끊기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분청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그거예요. 고려 멸망 과정부터 해서 조선 건국까지 스토리를 물어봅니다. 제가 이거 개념 강의 때도 얘기를 했었죠. 시간 순서대로 흐름을 잡아놓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 그냥 찾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고려 말 또는 뭐 고려 후기죠. 멸망 직전에 드디어 몽골을요. 원나라를 명나라가 쫓아내버립니다. 명나라가 원나라가 있던 곳을 차지하면서 다시 중국 본토를 명나라가 장악을 하죠. 그러자 고려에게 야 고려야 니들 공민왕 때 니들이 강제로 무력으로 뺏어갔던 천령 이북 땅 다시 돌려줘. 그러자 이때 채영을 비롯해서 몇몇의 인물들이 요동정벌을 주장합니다. 이 요동정벌을 주장할 때 이성계를 비롯한 정도전,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 중에서도 조선 건국에 참여하게 되는 급진개혁파, 이들은 사불가론을 외치면서 요동정벌을 반대하죠. 전하, 불가합니다. 4가지 이유로. 어떻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명나라를 치러 갈 때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면 왜구가 쳐들어오면 누가 막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는 시기는 뜨거운 여름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전염병이 돌기 쉽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우리의 메인 무기인 활이 늘어나서 공격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유명한 말머리를 휙 돌려버리는 위화도 회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성계가 가용한 모든 군대를 끌고 갔다가 휙 돌려서 돌아오잖아요. 군대를 틀어지죠. 돌아와서 채영을 비롯한 반대 세력을 싹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앞서서 경제를 틀어지기 위해서 과점법이라는 거를 실시를 해요. 새로운 토지 개혁을. 그리고 이거를 한 후에 드디어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조선 건국 후에 새로운 도읍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궁궐을 조성하고 하시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 보시면은 정답은 2번이죠. 딱 나오네요. 과점법.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 집현전을 만든 거는 조선시대 때 세종 초기 때, 그리고 홍문관은 널리 홍 학문을 널리 알리겠다라는 조선시대 때 성종 때죠. 그 다음에 경국대전 완성성성성성. 경국대전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거는 수양대군 세조.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했던 거는 완성성성성성 조선시대 성종 때.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땅을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연분구등법. 1년을 기준으로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9개 등급을 나눠서 세금을 거뒀던 거. 이거는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그리고 악학개법, 음악 이론 등 국가 행사에 활용되는 노래들 모든 걸 다 정리했던 거. 바로 완성성성, 조선시대 때 대체로 완성했던 거는 완성성성성성 성종입니다. 이것도 성종이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고, 과점법이 왜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이렇게 따로 다루냐. 과점법을 통해서 신진사대부가 모든 경제를 틀어지고 원나라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친원파, 검문세족을 거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 전에 고려의 토지제도는 전시가죠. 동진이에게 강남, 서울의 강남을 전시가로 지급하고 울산, 경주, 광주를 전시가로 지급을 했어요. 근데 과정법이 시행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수도였던 개경 근처에 있는 땅, 경기, 수도 근처에 있는 땅에 한해서만 신하들에게 월급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진이는 광주와 울산, 경주 이런 곳에서 예전에 전시 갈 때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국가에 갖다 바치는 세금을 내가 걷어서 내가 썼더라면 과정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세금을 못 걷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지가 되겠죠. 왜? 권력을 틀어줬던 조준, 정도전 같은 이런 애들, 신진 4대 부들이 싹 다 과전법 혜택을 받고 기존의 친원파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권문세족은 밀려나게 되는 거고 반대로 경제를 틀어주면서 조선 건국으로 박차를 가는 겁니다. 정답은 2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써드린 그 시간 순서 흐름만 아시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 만약에 여기에 과전법이 들어갔으면은 아니죠. 여기에 만약에 위화도 해군이고 여기 이렇게 있고 사불가론 여기에 만약에 과전법이 들어갔으면 여기는 위화도 해군이 들어가겠죠. 또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위화도 해군은 이걸 사료를 주고 이거 이후 직후에 볼 수 있는 거 했을 때 뭐 조선이 건국되었다. 과전법 찾으면 정답이죠. 18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수십 차례 삐리리에 파견이 됐대요. 특히 계해약조. 결정적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 계해약조는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있었던 스토리예요. 아마 연도를 보고도 대략적으로 조선시대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연도를 제가 외우라고는 보통 안 하죠. 저는 강의 때. 전 연도 배우는 거 극혐을 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계해약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세종대왕 때 왜구들이 미쳐 날뛰니까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이요. 이종무 장군을 통해서 일본 왜구의 근거지였던 대마도를 털어버립니다. 그러자 일본 애들이 울어 제끼기 시작을 하죠. 우리 너무해요. 우리 좀 먹고 살 길을 좀 주세요. 라고 하자 세종대왕이 세계의 항구를 열어요. 삼포개항. 그래? 세계 항구 열 테니까 여기 와서 니들 필요한 거 있으면 니들 물건 특산품 갖다 팔고 필요한 거 사서 가. 풀어주니까 일본 애들 또 미친 듯이 와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바로 또 체결한 게 계해약조입니다. 바다로 들어올 때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배의 수를 정하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수를 정했던 게 바로 계해약조입니다. 그러면 가에 대한 정책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정책은 일본이죠. 일본.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하정사와 성절사. 요거는 중국의 명나라로 변했던 조선의 사절단이에요. 새해가 됐을 때 축하해요. 우리 왔어요. 하정사. 성절사는 뭐냐면 뭐 황제의 생일 때 보내는 사절단 이름입니다. 성스러운 사절단이죠. 그 다음에 경성경원의 무역수는 뭐냐면 우리 그 세종대왕 때 여진족을 털어버리고 사군 육진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 육진 지역에 있던 그 지명 중에 경성경원이 있어요. 여기에 무역소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여진족을 달래주기 위해서 사군 육진을 개척하기 전에 무역소를 만들어서 여진족들아 니들 자꾸 우리 조선에 와서 약탈하지 말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시장 열어줄게. 여기 와서 니들 특산품 갖다 팔고 필요한 거 사가 라고 해서 달래준 형태로 만든 무역소가 바로 경성경원입니다. 여기에 설치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광군을 조직해서 침입에 대비했던 거. 이거는 고려가 누구의 침입을? 거란의 침입을 대비해서 고려의 왕이었던 정종이 직접 만든 거예요. 고려의 3대 왕입니다. 정종이 거란이 쳐들어오는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광군을 조직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거란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 제포, 연포, 삼포를 개항하였다. 정답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포를 개항했는데 이게 개항하니까 미친 듯이 일본 애들이 오니까 어떻게? 제한을 가했던 게 바로 계해약조잖아요. 부산, 말 그대로 부산이고요. 제포 같은 경우는 진해, 연포 같은 경우는 울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북평가는 뭐냐면 북쪽의 평화를 위해서 만든 여관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만든. 조선시대 때 저기 북쪽이 누구? 여진족. 여진족의 사신이 올 때 니들 수도 쪽에서 편하게 묵을 수 있는 여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일본이 정답이 되려면 동평간이 들어갔으면 정답일 거예요. 동쪽의 평화를 위해서 만든 여관. 일본의 사신들이 와서 묵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게 바로 동평간입니다. 여기는 북평간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진족 북쪽에. 자,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전하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전하께서 오방의 분토가 어쩌고 저쩌고 샤랑샤랑 꿀랑꿍 막 나왔어요. 농사를 지은 샤랑샤랑 경험을 샤랑샤랑 꿀랑꿍. 이게 뭐냐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만든 농사직설이라는 책이에요.
농사를 직접 짓는 애들로부터 노하우를 취합해서 만든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전에 대표적인 농사책들이 중국에서 적용됐던 책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던 거예요. 중국이랑 우리나라 풍토가 다른데 이게 적용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각 지역, 우리나라 지역마다 있는 수십 년을 농사짓던 베테랑 농부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노하우를 취합을 해요.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업적을 찾으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학을 정리한 가래 집념인데요. 요거는 정답이 막 단독으로 되진 않고요. 인물 문제로 이 책을 썼던 김장생이 문제가 나오면은 정답이 된 적이 옛날에 한 번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사실 정답이 될 리가 없죠. 이거는 선조 때. 살인파가 100년 만에 권력을 잡았던 선조 때 김장생이 쓴 책이 가래 집념이에요. 그리고 가래가 뭐냐면 이거예요. 집에서 지켜야 되는 의례. 조선은 성리학사회잖아요. 조선시대 때 집에서 성리학의 절차에 맞춰서 지내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이 담긴 책이에요. 그 다음에 국조오레이가 완성되었다. 완성되면 거의 이변이 국가 차원에서 큰 거를 완성했던 거는 다 송종입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했던 송종. 그리고 노래를 정리했던 악학계범 송종. 그리고 국가의 큰 5개 의례 행사를 어떻게 할지 절차를 완벽하게 세팅했던 국조오레이. 이것도 성종 때. 그 다음에 아동용 윤리역사교재인 동문선습이 강인되었다. 이거는 아동용 유교책, 성리학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중종 때 쓰여진 편찬된 책이고요. 정답은 4번이죠. 바로 삼강행실도. 요거도 개념 강의 때 항상 언급이 되는 거죠.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조선은 이제 불교가 아니라 성리학사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성리학을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성리학을 뭘 알아야 믿죠. 그래서 백성들아, 나는 이들에게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 제발 삼강오륜에 맞춰서 많은 거 안 바래. 삼강오륜에 맞춰서 네 행실만 똑바로 해. 말로만 하면 안 들으니까 그림도 쉽게 보는 그림책으로 쓴 게 바로 삼강행실도입니다.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효자 충신들 얘기가 들어가요. 동진이가 만약에 어머니가 아프대요. 저희 엄마가 아프다.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막 계곡을 타고 올라가서 저 약초를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한 성학지교. 성리학의 내용을 집중 요약한 게 성학지교입니다. 이거는 바로 율곡이이가 당시 왕이었던 선조에게 바쳤던 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추왕급구가 막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조선시대 왕의 명령으로 삐리리가 가동이 됐대요. 그리고 중재인을 추국했대요. 그러면서 또 결정적 힌트. 강상제와 반역제 등을 처결했대요. 왕이 움직일 정도면 쪼잔하게 은동진이가 뭐 불법 도박을 했다. 은동진이가 뭐 국가세금 뭐 몇억을 삥땅 쳤다. 이런 거로 가동하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의 왕이 직접 움직이 같으면 역시 반역죄 정도는 돼야지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의금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사극을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역사 사극을 보게 되면 항상 주인공이 어디로 끌려가요? 당장 저놈을 의금부로 압송해라. 주인공은 시련을 먹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의금부로 끌려가야 돼요. 끌려가면 항상 나오는 멘트가 있죠. 너 은동진 역적죄인은 듣거라. 항상 끌려가면 역적죄인이에요. 왕이 움직일 정도 같으면은 큰 사건이라니까요. 역적죄인일 때 움직이는 거. 바로 의금부고 왕 직속 특별사법기구가 바로 의금부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걸 찾아볼까요? 정답 바로 나왔네. 1번에 왕 직속의 특별사법기구.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법기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기구는 무슨 강화기구일까요? 왕권 강화기구가 바로 의금부가 되겠죠. 그리고 사림의 건의로 중종 때 폐지가 됐대요. 이거는 소격서입니다. 이때 중종이 건의를 했던 게 누구냐면 중종 때 건의를 했던 게 누구냐면 조광조 조광조. 중종이 훈구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등용했던 사림의 리더였던 조광조. 특히 이 살인파는 머릿속에 내구족이 딱 하나예요. 온리 성리학. 오로지 성리학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성리학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격서가 뭐냐면 이 소격서는 도교행사기구예요. 도교행사기구.
그래서 어떻게 도교행사 기구를 계속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폐지합시다라서 폐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성리학 사유이긴 하지만 아니 여러분들도 뭐 미신 같은 거 안 믿지만 새해가 되면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새해 운세 이런 거 보잖아요. 반쯤 뭐 재미삼아 장난삼아 그런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도교 행사를 했던 거예요. 뭐 하늘신 별신에게. 근데 그거를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관련이 없고요.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 홍문관이죠. 널리 홍홍홍홍홍홍 학문을 널리 알렸던 홍문관입니다. 사헌부 신하들의 비리를 잡아냈던 사간원 감히 왕에게 간했던 왕이 도라이 같은 명령을 내리면 바로 비판하고 깠던 거 홍문관 왕이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힘을 실어주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비판을 가기도 했었던 그래서 감히 왕에게 관리들의 비리를 잡아서 왕에게 일러 바치잖아요. 세계 기구 전부 다 감히 왕에게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3사라고 부르고요. 이들은 청료직 그리고 언론기관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거. 왕의 권력과 신하들의 권력을 제한했었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헌부 헌법에 의거해서 관리들의 비리를 잡았던 사간원 왕이 도라이 같은 명령만 깠던 이들 같은 경우는 감히 왕에게 크게 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들을 대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대간은 세 가지의 또 이들만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경권이에요. 왕이 오품이하의 관리들을 임명할 때 이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사헌부 같은 경우는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거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행사.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왕과 싸울 수 있는 간쟁. 왕이 도라이 같은 명령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투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너무 터무니도 없는 도라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아예 그대로 봉인해서 돌려주는 봉박권까지. 이런 권한을 가졌던 게 3사입니다. 3사 안에서도 사헌부 사관원 대관. 그 다음에 서울 출신들의 학자들을 검서관으로 등용하였다. 정조. 조선 후기 정조는 본인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치를 마음대로 펼치기 위한 정치 기구를 만들죠. 그게 바로 규장각입니다. 가장 핫했던 규장각에 서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 길동이를 대표적으로 하는 서얼.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천민, 엄마가 농민인 경우 그의 자식들 서얼. 이 서얼들은 고위간직으로 가는 게 막혀 있습니다. 이 서얼들에게 길을 열어줘요. 가장 핫했던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등용합니다. 그러니까 서얼은 정조에 대한 충성심이 불타오르겠죠. 이때 등용됐던 대표적인 인물이 유득공, 박제가 이런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20번의 정답은 결국 1번이 된다라는 거. 21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전시된 그림은 이 부대의 분령인 북일령과 활도의 풍경 샤라샤라 꿀랑꿍인데 결정적 힌트가 뒤에서 나오네요. 보시면은 임진왜란 도중에 류승룡의 건의를 받아서 편성된 이 부대는 또 힌트가 직업군인이래요. 이거는 지금 훈련도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도감은 저기에 적혀있는 데처럼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진 군대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털렸던 이유가 뭡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는 뿅 활을 쏘는데 얘들은 뿅뿅뿅뿅 총을 쏘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이 중간에 휴전협정이 들어갈 때 우리가 그 털렸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총을 쏘는 부대인 포수 그리고 기존에 활을 쏘는 부대인 사수 그리고 칼을 쓰는 부대인 살수, 3개의 군대로 구성된 삼수병 체제의 훈련도감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도감은 또 큰 차이점이 뭐냐면 기존의 군대는 직업군인이 아니었다면 이때는 딱 월급을 주는 직업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주니까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비군의 형태를 띠는 거죠. 그리고 이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4개의 군대가 더 만들어집니다. 뭐 어영청이니 뭐 금이영 이런 부대들요. 그래서 그 5개 부대를 총괄해서 5군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5군령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또 군대가 훈련도감이다라는 거. 바로 정답은 여기 있네요. 4번이죠.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 체제로 편제되었다. 1번에 영호군, 영호군과 응양군이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2개를 불러서 이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영호군, 딱 봐도
호랑이와 용을 합친 거예요. 용과 호랑이의 기운이 들어간 군대입니다. 왕을 지키는 호위 부대고요. 그 다음에 응양군은 매를 말해요. 하늘을 나는 매 같은 군대다라는 거. 2군이고요. 그 다음에 2군 6위라고 해서 지방부대까지 해서 2군 6위 고려의 군사제도인데 이거를 고려시대 문제가 나올 때 최근에 정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고려 거다라는 거를. 그리고 진도에서 용장산성. 진도에서 싸웠던 고려의 군대 대표적인 군대가 있죠. 바로 삼별초입니다. 삼별초는 몽골과의 항쟁에서 결국 고려 정부는 항복을 했지만 삼별초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강화도에서 버텼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진도에서 그리고 마지막 탐라, 제주도에서 버티다가 결국 패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경 지역인 북계와 동계, 북쪽과 동쪽 경계, 양쪽 경계. 고려는 현종 시기 때 와서 지방행정구역이 5도 양계로 딱 정리가 되죠. 양계와 북계는 국방지역입니다. 여진족과 왜구가 오는 걸 막기 위한 국경지대인데 여기는 정말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주진군이라는 군대가 여기서 주둔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왕의 친위부대로 수원화성에 외형을 두었다. 수원화성, 바로 정조죠, 정조. 정조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군대를 만들면 영감한 장군이 있는 군령이라는 장용령이라는 군대를 만들었죠. 자기를 지키는 호위 군대입니다. 이 장용령이 수도에도 있었지만 화성에도 둡니다. 장용령 외형.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이갈 부자가 역적의 우두머리라요. 지금 가는 이갈 샤랑샤랑 꿀랑꿍 마지막에 난을 일으켰대요. 이거는 이갈의 난입니다. 이갈의 난.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최명길이 오랑캐에게 강화를 청하면서 그러면서 통곡 소리가 하늘을 뒤엎었고 왕의 가마가 남한산성에 도착을 했대요. 조선이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호란 다음에 터졌던 바로 병자호란이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갈의 난과 병조라 없었네요, 제가. 병자호란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 전에 여기 내용을 좀 더 잡아보겠습니다. 이갈의 난이 일어났던 시기는 바로 인조입니다, 인조. 이 인조가 강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르죠. 그때 도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갈이에요. 그런데 이갈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1등 공신이에요. 근데 결과를 딱 봤더니 1등 공신이 아닙니다. 에이?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거를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합니다. 그때 살아남았던 이갈 장당들이 후금으로 도망을 가요. 여진족의 후금으로 도망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조가 강해군을 몰아냈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강해군은 춤과 효를 모르는 희대의 개쓰레기 군주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 명나라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 않았다. 임진왜란의 은혜를 잊었다. 두 번째, 배다른 동생, 이복동생 영창대군. 배다른 엄마 계모, 임목대비를 유폐시켰다. 너는 효를 모르는 페루나다. 라는 이유로 쫓아내죠. 그렇게 왕에 올랐던 인조기 때문에 인조는 기본적인 정책이 어떤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이 왕이 된 이유가 이거니까. 이거를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자 후금이 잘 됐다. 안 그래도 한번 치고 싶었는데 요걸 핑계로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정신병자가 되었던 첫 번째 정묘호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전쟁 항전이 생각보다 전쟁이 시간이 길어지자 결국엔 형제관계. 후금이 형이 되고 조선이 아오가 된다는 형제관계를 체결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니까 힘이 더 강해진 후금. 이제는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황제가 되죠. 그러면서 계속 친명배금 정책, 자기를 배척하는 조선을 털기 위해서 또 쳐들어옵니다. 그게 병자호란이죠.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한 45일여간을 버티지만 결국에는 항복을 하면서 삼전도 굴욕을 걷게 된다라는 거. 아마 여기에 정묘호란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네요. 정봉수가 저기 함경도 쪽에 영돌상성에서
맹활약하고 항전하였다. 정답은 1번이죠. 정묘란 때 정몽순 장군입니다. 이순신, 이거는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이거도 임진왜란이죠. 그 다음에 서인 세력이 폐모살제, 이거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엄마를 폐위시키고 아우제,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이거로 반정. 이거는 인조 반정인데 지금 이갈에 난 직전의 스토리죠. 틀렸고. 정여립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이거는 100년 만에 권력을 틀어잡았던 살인파가 권력을 틀어잡았던 선조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선조 때 드디어 살인파가 권력을 잡는데 항상 그래요. 권력을 잡으면 쥐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 살인파가 동서남북노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동서남북노서 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집니다. 이때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특히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여립이 서인 쪽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동인으로 당을 갈아탑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분노 폭발합니다. 서인에서 동인으로 갈아타니까 정여립을 서인 쪽에서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여립이 은퇴를 하자 군대를 만들어서 왜구를 격퇴하겠다고 하자 전하, 저 군대 만든 이유가 영모를 위해서입니다. 라면서 영모제를 올가면서 작살내버립니다. 그러자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정여립과 친했던 동인 사람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입죠. 이거를 기축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훨씬 앞의 이야기죠. 선조대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국가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인데 이게 제가 해설 강의할 때만 얘기를 하지만 최신 트렌드로서 계속 자주 출제되는 유행이에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의주에서 영경으로 이르는 경로래요. 영경이 당시 청나라의 수도를 가리켜요. 북경 베이징. 그리고 이 경로를 따서 삐리리를 왕래했는데 이걸 몰랐더라도 만상이 나오죠. 만상요. 이 만상이 지금 보시게 되면 국제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의주에 있는 만상이에요. 이 의주에 있는 만상 같은 경우는 누구와? 청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떼돈을 법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국가 같은 경우는 청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제가 다른 개념 강의 때도 얘기를 하지만 이걸 정리를 많이 해드리죠. 많이 헷갈리는 게 박서장군. 박서장군은 몽골군을 빡치게 만들었던 박서장군입니다. 몽골군 1차 침입 때 활약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박위 같은 경우는 고려 후기 때 근거지 어디? 대마도를 털어서 왜구를 격퇴했던 게 바로 박입니다. 조선시대 때 왜구를 털었던 거는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이종무 장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백두산 정기비,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은 백두산 정계비,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은 독도는 우리 땅, 안용복을 통해서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은 장희빈 돈 마음껏 써라, 상평통보, 전국적인 유통. 그 다음에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은 장희빈을 지키기 위한 금이영이라는 5군영 중에 하나의 군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는 백두산 정계비는 이게 숙종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위쪽에 있는 나라, 이게 정답이네요. 여진족. 청나라와의 갈등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백두산 일대가 후금, 청나라, 여진족이 근거지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를 장악할 생각 중국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 본토로. 다시 본토로 이동을 했죠. 원래 자기 고향은 백두산 일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백성들도 백두산 일대 경계를 넘어서 거기서 뭐 인삼을 캔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농사를 짓는 일이 막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백두산 지역을 놓고 경계를 정하라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돼요. 근데 그 비석에 세워있는 내용에 또 해석을 놓고 나중에 또 큰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백두산 정계비는 중국 청나라와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거. 3번입니다. 한성의 동평관. 이거 제가 이번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죠. 동쪽의 평화를 위해서 만든 여관이에요. 이거는 일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수도 한양으로 왔을 때 묶을 수 있는 객잔, 여관을 만든데 그게 바로 동편관이고 여진족이 와서 묵는 여관이 북편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쌍숑총감부 쌍송총감부를 무력으로 회복했던 게 고려 후기의 공민왕입니다. 그리고 이 공민왕 같은 경우는 쌍송총감부 땅이 누가 만들었나 이거를? 식민지 기구잖아요. 이거를 만들었던 거는 뭐 탐낭총감부라든지 동명부를 만들었던 몽골이죠, 몽골.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포로 송환을 위해 유정을 회담 겸 세안사. 요게 사절단 이름인데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때 조선의 백성들이 포로로 일본으로 너무 많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끌려갔던 조선인들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와의 스토리냐? 이거는 일본과 관련된 스토리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밑줄근 이 왕의 업적이래요. 이 왕. 황구첨정이라고 해서 양력제도입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고 어쩌고 나오는데 이건 지금 균여법이에요. 균여청을 설치하고 군역의 폐단을 잡기 위해서 시행한 게 바로 균여법입니다. 이거는 누구 왕이냐면 영조 때죠. 군대 가는 세금, 군역의 폐단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원래 군대 가는 거는 지금이나 예나 가기 싫은 건 똑같죠. 군대를 안 가려면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당시 때. 나 대신 갈래를 대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옆집 동수한테 동수야 나 군대 훈련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데 너 혹시 안 갈래? 싫은데? 야 갔다 오면 1억 줄게. 가요. 바로 짐 싸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야 동수야 또 가줘. 미안해 동진아. 옆 동네 영수가 나한테 1억 5천 주기로 했어. 이미 가기로 해버린 거예요. 나 가기 싫어. 그럼 어떡할까요? 사또한테 돈을 다이렉트로 지르면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눈치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이제 알았어. 1년에 군대 가야 되는 2필만 내. 2필만 내면 끝.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양민, 농민, 상인, 수공업자라면 딱 1년에 2필만 내면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이프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이 있어요. 초딩이에요. 초딩 뭐 유치원생이라고 합시다. 우리 3인 가족은 그럼 있으면 군대 가는 세금을 누구만 내면 돼요? 저만 내면 되죠. 저 1년에 2필만 내면 됩니다. 근데 동진씨 2필 추가용? 누구용? 니 뱃속에 애기. 니 뱃속에 애기. 저 애기 얘 16살 아닌데요? 청년이다. 이거 받고 또 2필 더. 또 애기. 뱃속에 애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언젠가 태어날 거다. 이거 받고 2필 더. 또 누구요? 또 애기. 뱃속에 애기. 사또 뱃속에 애기 죽었는데요? 어디 살아있다. 불사신. 이거죠. 장난질 치는 거예요. 이게 군역의 폐단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황구첨정이 뭐냐면 아까 그거예요. 입이 누렇다. 입구. 요게 뭐냐면 어린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균역법이에요. 영조가 고민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양반 새끼들은 군대 가는 세금을 빼주니까 악똑같이 삥을 뜯네. 그래서 원래 취지는 균등하게 역을 부과하겠다. 양반도 군대 가는 세금을 내겠다고 하지만 양반들이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줄여주긴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필인 거를 1필로 줄였던 게 바로 균역법입니다. 이거를 시행했던 게 바로 영조고요. 수도 방위를 위해 금이형.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은 백두산 경계를 장악한 백두산 정계비.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은 안경복을 통해서 독도는 우리 땅 인정받고.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은 장희빈 돈써라 상평통보.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은 장희빈을 지키기 위해 금이형. 이거는 숙종입니다. 영조의 아빠고요. 그 다음에 속대전. 정답이네요. 영조는 경국대전. 수양대군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서 송종 때 완성됐던 송종.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안 쓰이는 조항은 안 쓰이더라. 그래서 쓰이는 것만 슉슉 뽑아 쓰겠다는 게 속대전. 그 다음에 상군부를 부활시켜 궁극기물을 전당케 하였다. 이거는 흥성대원군이 했던 정책입니다. 흥성대원군이 아들 고종 대신 섭정을 했잖아요. 왕으로 치면은 고종 때죠. 이게 뭐냐면 비변사. 변란을 준비했던 기구였던 비변사가 조선 후기 되면 모든 권력을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 비변사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날려버리고
상군부를 부활시켜요. 왜? 비변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걸 날려버리고 폭파시켜버리고 상군부를 강화시키면은 이거는 군대는 여기서만 관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상군부를 틀어진들 군사만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권력이 독점이 안 되죠. 정치나 나머지는 못 틀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켰던 거 흥성대원군이고, 초기 문신제는 정조죠. 정조는 자기를 위해, 자기가 꿈꾸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핫플레이스, 앞에서 언급했지만 규장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1+1으로 한 게 바로 이 초기 문신제입니다. 문신들 중에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처음으로 관직에 나왔을 때 첫 발령지를 규장각으로 발령을 내버리는 거예요. 규장각에는 항상 정조가 있습니다. 나 이런 정책 좋아해. 나 이런 사람 싫어하더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쪽수를 늘려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정법 같은 경우는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란 병절환을 겪었던 인조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영원히 정하겠다. 전쟁으로 인해 농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종대왕 때의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땅의 비옥도와 1년의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거두는 거를 그냥 무조건 제일 적게 거두는 만큼만 내, 1결당 4에서 6도로 영원히 정해버렸던 거. 이제 풍년, 흉년 관계없이 그냥 제일 적게 내던 만큼만 내줘 라면서 1결당 4도로 때렸던 게 바로 인조 때의 영정법이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건데요. 조선시대의 직역을 맞히는 문제인데 이게 마지막 힌트래요. 단안이라는 명부에 등재가 되었대요. 그 다음에 연조기감이라는 책에 연역이 수록되었대요. 그 다음에 3단계가 가장 중요한 힌트 아닐까요?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했대요. 조선시대 때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했던 건 누굴까요? 향촌사회 이장인 향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안은 뭐냐면 향리들 명부예요. 향리들 명부. 향리들 명단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안에 적힌 향리들이 사실상 향리들 안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 향리들, 잘 나가는 파워센 향리들입니다. 그래서 뭐 호장인 이런 고위 직책의 향리는 여기 일단 리스트의 명부에 들어가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향리 안에서도 직급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조기감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뛰어난 향리들의 위인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향리들을 위한 향리 위인전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예의 사또를 보좌하고 이를 돕죠.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피제의 적용을 받는데 이거는 조선에 있었던 제도죠. 서로 상대하고 피하기 때문에 이거 기본적으로 관리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향촌사회 이장 향리는 원래 지방 토박이들이고, 관리들은 뭐냐면 과거 시험 합격해서 이제 관직을 받아서 뭐 사또가 되든 지방으로 파견을 하잖아요. 그때 상피제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동진이가 만약에 과거 시험 합격을 했다. 그러면 저랑 친한 친척을 같은 근무지에 배치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 둘이 꿍짝꿍짝꿍짝 삥땅 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동진이를 고향인 대구로는 발령을 안 보내는 거예요. 제가 대구의 홈그라운드이자 대구의 이력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또를 하면 탐관오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곳으로 파병을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 잡가는 잡스러운 과거입니다. 잡스러운 과거는 기술직이에요. 기술직. 여기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하원, 그리고 역관, 통역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나 방백. 감사는 누구냐면 관찰사입니다. 관찰사. 지방 사또를 감시하는 게 관찰사죠. 지방 관찰사는 팔도 지역에, 자기 지역 구역구에 있는 사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또들을 평가를 하기도 하죠. 이 사또 쓰레기다. 그럼 보고 하면 피드백이 바로 오겠죠. 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역할을 했던 게 관찰사고요. 그 다음에 이방, 호방 등의 육방에 소속됐다. 예이 사또. 우리 흔히 이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향리를. 그 이방이잖아요. 여기. 정답은 4번이죠. 사실 육방이 뭐냐면, 이방이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때 6조, 2조, 호조, 병조, 공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지방에도 또 그 똑같이 나눠지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이 방이 뭐냐면 인사를 담당하는 거고, 호방이 그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호구 조사하는 거. 그거 보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공조 같은 경우는 원래 공조가 그잖아요. 공사를 담당하는 거. 국가공사. 마을에 공사 담당하면 공방 있는 향리가 도와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음전은 이거는 고려시대 때죠.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조상의 공과 조상의 음덕을 입어서 우리 아빠가 받는 월급을 그대로 받는 거. 저는 희대의 개쓰레기 양아치입니다. 백수 건달이에요. 근데 우리 아빠가 5품 이상의 국방부 장관이래요. 그러면 우리 아빠가 받는 월급을 백수 건달 한량이 제가 그대로 받는 거. 그게 공음전이죠. 이건 고려시대.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